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 쪽이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0.7%까지 오름세 확인되고 있죠. 반도체 내에서도 일부 소테마의 급등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질주가 좀 더 중소형 주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 고심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임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압도적으로 2차 전지 쪽에 힘이 실리는 날입니다. CATL의 전일장 14% 급등과 밤사이 미국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상 이슈도 조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살짝 나온 반도체 쪽보다 2차 전지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오늘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셀 쪽 전고체 이슈로 끌고 가고 있는 건 삼성 SDI, 오늘장도 4% 이상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쪽의 탄력도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네요. 어제는 증권, 은행 등의 종목들 하락권이었는데 오늘은 KB금융 외국인 실시간 금액 기준 매수 1위 종목으로 등극하면서 4% 이상 상승, 금융 지주 쪽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개별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실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조금 집중되면서 바이오 쪽의 수급이 장초 대비 좀 빼앗기는 현상 나오고 있는데 ST팜 개별 특징주로 전략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뭐 CDMO 이슈나 ADC 이슈나 RNA 이슈 다 맞물리고 있는 게 이 종목인데 3개월 흐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 상승분을 좀 줄이곤 있습니다. ST팜에 대한 의견 있으실까요? 네. ST팜도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되게 좀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코로나 때 이제 RNA 이슈 그 때문에 같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뭐 다 빠진 상태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 하던 그 사업은 그 RNA 그 올리고 치료제라고 부르는데요. 네. 올리고 치료제의 원료를 만드는 이제 CDMO를 주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라고 1월 말에 발의가 된 게 있는데 중국에 정리하자면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법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체가 우씨라고 지금 이제 업계에서 네.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씨가 하는 게 CDMO거든요. 우씨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CDMO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그 반사수에는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올리고 치료제도 하거든요. 이제 우씨가. 근데 이제 올리고 치료제 원료 생산 업체는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에즐런트, 일본의 리토덴코, 그 다음에 ST팜, 그 다음에 우씨 이렇게 4개거든요. 근데 우씨가 탈락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4강에서 3강, 어차피 4강도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가 더 탈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3사에게 굉장히 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올리고 치료제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지금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 ST팜을 지금부터 다시 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그동안 워낙 빠진 거 생각하면은 뭐 이제 시작인 것 같거든요. 다시 반등의 시작인 것 같아서 좀 관심 다시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시간을 좀 내서 이 종목 자세히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시앱텍 자회사가 이 올리고 CDMO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ST팜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최근에 주가를 자극한 요인입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특징주 전략 더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네요. 저희 2월에 이미 다뤘던 종목입니다. 네. 2월 13일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상승률 그 사이에 대단했죠. 오늘 시가 기준으로 51%, 최고가 상승률로는 76%나 됩니다. 다른 종목군, 다른 디자인 하우스 말고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봐야 한다라며 그때 당시에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모두 다 돌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보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어쩌나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때마침 잘 가져오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단기간에 2번의 목표가를 모두 상향 돌파했는데 결론부터 말씀 먼저 드리면
한 절반 갖고 계시면은 절반 정도는 차익실현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에 픽한 이유가 우리나라 3개 상장된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AD테크놀로지 3사 중에 가장 시총이 낮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회사가 그렇게 할인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게 제가 이 회사를 픽한 이유였거든요. 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제 저희 방송한 2월 13일 이후로 AD가 50%대 올랐고 에이징랜드 40%, 가온칩스 22%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할인폭을 괴리를 빠르게 축소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거는 삼성전자가 ARM의 토탈 디자인 파트너십 네.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언론 보도로도 삼성전자, ARM, AD테크놀로지 삼각편대 뭐 맞아요. 이런 단어까지 나오면서 그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그 실적 관련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4분기 실적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했었어요. 뭐 그 이익은 아직은 적자입니다. 근데 매출액이 일단 2배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때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제 IP 매입액이 네. 23년 3분기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급증을 했었다. 이거는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이미 매출의 반영은 되기 시작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이어서 매출 실적은 계속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IP 매입액 이 차트 보여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왜 AD테크일까요? 가온칩스가 대장인데 라고 했을 때 그들 종목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이엔 더 좋은 수익이 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때와 달라진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엔비디아의 시세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엔비디아에 대해서 속단하긴 이르다라는 건 압니다. 뭐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 요 정도 조정은 정말 가볍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에 대한 피로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같이 괴를 해서 이렇게 갔으니 좀 같이 덩달아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AI 대장주는 맞죠. 네. 근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면 아마 다 같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뭐 어제도 다 같이 한번 조정 네. 받았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저희 이 디자인 하우스들도요. 근데 사실 이 디자인 하우스의 투자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종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칩 제조업체들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직 칩이라고 하죠. 자체 칩을 만들고자 하는 엔비디아 칩이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범용 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체 커스터마이즈된 칩을 만들기 원하는 수많은 빅테크 혹은 중소형 테크 회사들의 니즈는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에이직 칩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파운드리 회사가 이득을 보는 거고요. 파운드리 회사 같이 가는 게 디자인 하우스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설사 앞으로 만약에 좀 더 빠진다고 해도 네. 같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투자 포인트 자체가 엔비디아의 반사수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는 적절하게 많이 빠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뭐 빅테크 업체들의 본인 칩 경쟁, 제작 경쟁이 일어나면 뭐 IP, 팹리스, 뭐 디자인 하우스, 테스트 소켓 이런 쪽이 계속 수요가 늘 거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밀려도 덜 빠지거나 혹은 이쪽은 지켜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디자인 하우스 본업에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섹터 훼손이 없다면 디자인 하우스 본업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 말씀 주시고 나서 다른 경쟁사 대비 쫙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 대비 뭐가 좋은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괴리가 좁혀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시총은 3사 중에 제일 낮아요. 이제 가온칩스가 1조고요. 에이징랜드가 7천억대인데 아직 AD테크놀로지 6천억대거든요. 물론 많이 좁혀지긴 했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이 시총 차이가 계속 갈 거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회사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 AD테크놀로지가 가온칩스 시총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이제 4분기 실적 말씀드렸죠. 네. AD테크놀로지 4분기 매출액이 395억, 400억이 나왔고요.
가온칩스 4분기 매출액이 2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분기 매출 뭐 지금이야 뭐 앞으로 매출 실적이 어떻게 네.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분기 매출 차이가 2배가 많거든요. AD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는 가온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아직 적자인데 그게 인력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디자인하우스 비즈니스는 사실 인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600여 명의 인력이 있고요. 네. 가온칩스는 200명대고요. 에이딩랜드는 150명, 170명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온칩스 대비 거의 3배 정도의 그러네요. 인력을 갖고 있는 게 AD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박준규 대표님이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향후 인력을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근데 그 인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 뭐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인력이 아니에요. 개발 인력,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당연히 초반에 들겠지만 네. 그만큼 인력을 많이 뽑을 계획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주나 매출 계획에 대한 어떤 그 가시성이 있다라는 얘기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가 3사가 더 좋은 지금 비즈니스 환경에 있지만 결국에는 AD 테크놀로지 시총이 결국 제일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온칩스 지금 디자인하우스 분야 대장인 이쪽의 시총을 뛰어넘을 여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2차 목표가를 다 도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 더 여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목표 주가를 이젠 3차가 되겠네요. 네. 얼마 보십니까? 네, 1조 정도 해서 지금 가온칩스 시총이 1조니까요. 네. 일단 1조까지는 가보자. 그래서 75,000원이거든요. 그 오. 가격이.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정도는 뭐 차익 실현을 네. 좀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부담 없이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렇게 갖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네, 2차 목표가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남은 것은 주신 3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끌고 가보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 추가적인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 리뷰 겸 다시 현 시점을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은 AI 핵심 관련주. 포인트 잡아갈게요. 결국 AI는 데이터 센터를 필두로 엄청나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니 원전만한 게 없다. 또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어요. AI와 전력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그때 저희가 LS 방송할 때 그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드린 네.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면은 2022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460테라와트. 그래서 전체 전력 수요의 2%였는데 이게 26년이 되면 많게는 1000테라와트까지 올라간다. 전체 전력 수요의 6%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 했었죠. 네. 지금은 칩이 부족하지만 AI 산업에서 내년 내후년 가면 전력이 네.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들이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려다가 이거 잠깐만 지금 폐쇄하려던 계획을 멈추고 있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너무 엄청나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걸 지금 중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AI 산업에서 전력의 그 조달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아끼는 쪽에 혹은 에너지를 효율 있게 전달하는 인프라 쪽에 또 에너지를 조달하는 쪽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원전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원전을 반대했던 국가에서도 이제는 필요하니 좀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전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왜 원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가장 현실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는 모두 아시다시피 신재생 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 그런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공통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을 이제 없애자라는 분위기였다가 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유럽, 중국, 미국, 한국도 원전에 대한 굉장히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원전을 늘려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AI가 산업이 확장되기 전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여기에 더 불을 지핀 거죠. 네. 전력 수요가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원전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IEA라는 이제 기구가 있죠. 에너지 기구인데 이 기구는 신재생 쪽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전망을 하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기구에서 원전에 대한 용량 전망을 이게 최근에 나온 전망치고요. 이제 21년에 전망치가 있었는데 그보다 15% 정도를 더 상향 조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글로벌한 컨센서스로 모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를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빅테크들도 이미 지금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기사 내용 타이틀인데요. 아마존이 이제 원전으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들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옆에 SMR, 소형 원전이죠. 그거를 같이 짓는 이런 플랜들을 지금 많이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내에서도 원전 관련한 투자도 늘어나면서 원활하게 전력을 조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원전 산업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지금 좋은가? 다른 종목도 많잖아요. 좀 더 가벼운 종목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왜, 물론 대장이긴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뭡니까? 예. 사실 두산그룹 하면은 재무구조 안 좋은 기업 그룹으로 좀 이미지가 각인이 네. 돼 있었는데 사실 많은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실 재무구조는 이제 개선세로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 표를 보셔도 부채 비율이라든지 순차익급 비율 2019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부채 비율이 많이 줄고 있고요. 123%면은 이제는 그냥 거의 평탄한 수준이거든요. 유동 비율은 늘. 네, 순차익금 비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과거 한 4년 전 대비해서. 그래서 재무구조는 이제 두산그룹에서 그렇게 딱지를 좀 떼도 되는 상황이고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냐면은 원전 주기기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주기기뿐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그 인프라 시설들이나 보조기기들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많은 중소형주들 주가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변동성은 또 클 수 있거든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심을 잡고 가주는 회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보시라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수원이 수주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 수주를 받을 텐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도 계약이 돼 있어서요. 네.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모멘텀 상으로는 3월 중에 이제 11차 전기본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 발표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2기에서 4기 정도의 신규 원전이 네.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상반기 말 정도에 체코에서 이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앞으로 한 2-3달 단위로 이제 또 대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아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원전 쪽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원전주들이 움직임을 잘 보이지 못했었는데 AI와 함께 관심의 이제 물방울 하나가 톡 떨어진 느낌입니다. 이제 최근에 시세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주셨고 가격은 저희에게 22,000원 목표 라인 주셨고 손절 라인은 13,3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네요. 임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